네, 간밤 1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나왔죠. 새해 첫 금리 결정보다도 사실 시장에 관심이 더 쏠린 건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 전환, 이른바 피봇에 대한 힌트였는데요. 이번 FOMC 회의 내용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미 연준은 어떤 조직인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해부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이제 저희도 또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회의 결과를 보느라고 요약한다면 어떤 내용이죠? 네, 우리 모닝벨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아주 큰 감사표를 하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기자회견을 4시 30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6시부터 모닝벨을 시작하니까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전 세계 그 하고 많은 언론 중에 모닝벨이 최초의 뉴스를 심층적으로 보도할 그런 딱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닝벨에서 가장 먼저 소식이 나오고 또 먼저 해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대왕 비둘기라고 지난해 12월 달에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대왕 비둘기라는 게 이 금리 인하를 한다. 한꺼번에 급격하게 금리 인하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 1월 달 FOMC 회의 이후에 나타난 제롬 파월의 어떤 입장은 대왕 비둘기에서 좀 후퇴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3월 달에 금리 인하 힘들 것 같아. 또는 금리 인하를 하려면 지금 인플레가 잘 잡히고는 있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2%로 떨어진다는 근거가 있어야만 그때 가서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주가도 떨어지고 상당히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모닝벨에 관한 유튜브 그 글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많은 어떤 유튜브 댓글들이 제롬 파월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은데 그러나 엄밀하게 해석해 본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락가락한 것보다는 뉴욕 증시의 기대가 상당히 컸고 또 빨리 좀 금리 인하하고 싶은 사람들이 희망 이런 것이 제롬 파월의 발언을 좀 과다 해석한 것이 아닌가. 제롬 파월은 자신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연준을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롬 파월도 중요하지만 연준 시스템 자체를 미국의 경제학과에서요. 이 미국 연준 시스템에 관한 학회는 학점 3학점 또는 6학점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오, 그렇게 복잡한 조직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연준을 이해하면 사실 금융에 거의 7부 능선은 넘어서거든요. 연준을 모르고 이 미국에 주식 투자를 한다? 서학개미들 굉장히 무모한 그러니까 눈 감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럴 정도로 연준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우리가 연준을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살라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 부분부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한국은행, 뭐 필적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연준을 우리가 부르는데 연방준비은행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라고 일단 1차적으로 부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부터가 아주 우리나라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이런 그 실제 실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지점 영등포 지점으로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택시를 타면 한국은행은 지점이 과거에는 소공로에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 가서 예금 계좌를 통장 좀 개설해 주세요. 이러면 한국은행에서 개설 안 해줍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은행이 아니거든요. 시중은행이 아니죠. 사실 네. 중앙은행 제도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은행이라는 것보다는 중앙은행 제도다라는 데 더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이제 또 미국의 연준의 역사하고도 오랜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연준은 연방준비제도, 뭐를 준비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이에요.
우리나라는 준비하지 않잖아요. 근데 연준은 준비를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연방준비제도라는 건 준비는 달러를 가져왔을 때 달러를 가지고 금을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금을 항상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연준의 출발 당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안 바꿔줘요. 이것이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제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나 연준의 오랜 역사는 연준의 금을 가지고 가면 달러로 바꿔주고 달러를 가지고 가면 금을 바꿔주는데 연준은 항상 금을 준비해 놓는다. 금, 골드. 그런 면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란 말이 생겼습니다. 금을 준비한다 해서 연방준비제도다. 그렇습니다. 금이 항상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가 기축통화된 것은 달러는 가져가면 언제든지 금을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공신력이 높아진 것이죠. 리저브, 준비한다는 것은 금을 준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페드, 연방준비제도라고는 많이 아실 텐데 또 있잖아요. 연방준비은행도 있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영어 단어 이거 또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훨씬 연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실제로 미국에 가면 그 미국의 은행 행정을 컨트롤하는 근데 12군데가 있어요. 자, 지금 그래픽에 왼쪽에 밑에 나오는 연방준비은행 전국에 12개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 시작된 거예요. 연방준비은행 지점은 25개가 있고요. 여기서 행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방정부가 뒤늦게 이 가세를 해서 이사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사회가 페더럴 리저브 보드 FRB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연방준비은행은 또 뭐냐면 페더럴 리저브 뱅크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헷갈리죠. 그래서 보통 그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FRB라고 그러면 연방준비은행. 전국 12개 은행을 얘기하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보드 오브 가버너라고 그럽니다. FRB라고 안 불러요. BOG라고 하네요, 이사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정부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러나 연방준비은행은 지역에서 각 주주들이 임명을 합니다. 자, 중간에 가운데 지역 연준 총재 임명한다고 했지만 형식적인 임명장만 주는 것이지 각 지역의 주주들이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를 뽑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뽑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7명이 FOMC로 가고 또 FRB 12개 은행 중에서 5명이 연준에 가서 FOMC에서는 위원회 어떤 결정할 일이 있을 때는 최고 의결기구로 FOMC가 결정하면 그 결정한 내용을 BOG라고 하는 자,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죠. 저 BOG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제 그것을 정책을 지휘를 하면 실제 정책은 전국에 있는 12개 연방준비은행이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페드라고 연방준비제도를 페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를 때는 페드라고 부르고 FRB라고 부를 때는 지방의 연방준비은행, FOMC는 땅땅땅 치는 의결기구, 그다음에 BOG라고 치면 지휘본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지휘본부는 워싱턴 백악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보면 좀 복잡한 것도 같은데 우리나라랑은 왜 이렇게 체계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연준은 굉장히 사연이 많습니다. 처음에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었어요. 한국은 우리 해방과 동시에 중앙은행 제도를 만들었고 일제시대 때 일본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컨트롤을 한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래서 중앙은행이 먼저 생기고 금융 시스템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해서 미국은 시중은행들이 먼저 생긴 상태에서 뒤늦게 중앙은행이 이제 끼어 들어왔어요. 선우가 바뀌었군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선은행권이나 우리나라에서 화폐는 반드시 중앙은행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화폐하면 중앙은행이 찍어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에는 1914년 이전에는 각 은행들이 은행권을 만들어냈어요. 뭐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하나은행권, 그렇습니다. 국민은행권 이런 게 따로 있었던 거예요? JP 모간 은행권, 시티 은행권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홍콩이 그래요.
홍콩에 HSBC 은행권이 있고 은행권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이 부도가 나면 그 통화가 그 은행권도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했죠. 그러니까 금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고 여러 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시중은행들이 이제 많은 역할도 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거예요. 시중은행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대공황 때 우리도 중앙은행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1913년에 법을 만들었고 1914년에 이제 오늘날의 형태와 같은 연방준비은행을 만드는데 지금 있는 연방준비은행은 원래 민간기구였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헤드부에 정부 인사 7명을 더 파견하는 형식으로 그러면서 FOMC에서는 정부 인사와 민간기구가 같이 들어가 있는 민관 합동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요 주주들이 시중은행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공공성이 어떻게 유지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100%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패드는 정부 투자 기금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100% 민간 은행들이 투자해 놓은 거예요. 원래 연준 오기 전부터 주주였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최대 주주 원래 출발할 때는 6개 은행, 지금도 JP 모간, 그다음에 체이스 은행이 JP 모간하고 합병합니다. 그다음에 내셔널시티, 내셔널은행, 하노버은행, 케미칼은행 이 6개가 6대 대주주였는데 그 내셔널시티 은행이 이런 데가 나머지 다 인수 합병이 되면서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대주주 숫자를 세보니까 3,800개 정도 은행이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지분이 큰 데가 JP 모간 체이스고 1등. 그다음에 시티은행, BOA, 웰스파고입니다. 이 사람들 배당금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연준 어떤 대주주로서의 역할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정부에서 뽑은 7명하고 조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은행감독원이라는 곳이 있죠. 은행감독원도 법인이거든요. 금융감독원. 그렇습니다. 지금은 금융감독원이 있죠. 그 금융감독원 주주가 우리나라 시중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그 은행이라 해도 반드시 주주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연방의회의 감시 감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은행의 눈치를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한 주식회사로서 공공성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 공개 이런 걸 참 많이 하는 거죠. 그만큼 시장하고 친화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금통위 회의록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공개하죠. 그리고 점도표도 내보이죠. 모든 정책을 국민들에게 내놓는, 사실 국민들에 앞서서 주주들에게 내놓는 그런 측면이 더 큰 것이죠. 사실 늘 미국 뉴스 들으시면서 패드가 뭐지? 그 구조가 참 복잡하다 생각하셨던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패드 소식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테슬라 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가 74조 원 규모 주식을 다시 뱉어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고작 9주 가진 소액주주가 낸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인데요. 판결이 확정된다면 머스크는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 소식도 살펴보죠. 박사님, 머스크가 받은 74조 원에 달하는 보상 패키지, 이게 무효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테슬라 정말 갈수록 태산이다라는 얘기가 꼭 지금 상황에 적합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델라웨어 법원에서 아주 의미 큰 중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은 확정이 됐어요. 자, 소액주주가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소송인데요. 머스크가 이사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스탁 옵션,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됐을 때 오너에게 보상을 준다 하는 걸 무려 74조 원어치나 받았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매출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시가총액이 얼마 되면 스탁 옵션을 준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조건이 머스크한테는 너무 유리하게 좋은 조건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 이래서 소액주주가 이거 무효다. 소송을 냈어요. 잘 아시는 대로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 동생도 있고 최측근들로 구성이 돼 있죠. 네,
친구의 친구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머스크 앞에 가면 얼굴도 못 쳐다보는 그런 정도로 공포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죠. 그 74조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탁 옵션이 무효다. 이게 이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 확정이 되면 74조 토해내야 될 74조가 날아가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뭐 자산의 상당 부분이 드러나진다.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왜 폭락을 했느냐? 자, 테슬라 그동안 주가 올리는 방식에 머스크가 주가 상승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쓰고 뭐 각종 뭐 용어 동원해가지고 특히 그 저기 트위터 같은데 막 이상한 별표 그림도 올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 올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왜 그랬느냐? 어떤 예정한 기간 내에 매출이 올라가거나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머스크 자기가 돈을 받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효다 이러면 이제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가를 올릴 동력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쇼크를 받아서 주가가 대폭락을 했어요. 박사님, 근데 이번 법원이 아까 델라웨어에서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테슬라 본사는 텍사스에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다르죠, 지역이? 자, 이것도 미국 시스템과 한국 시스템의 큰 차이인데요. 그 테슬라의 이제 그 본사 위치는 세무서를 기준으로 한 납세 기준지는 캘리포니아예요. 근데 회사를 처음 만들 때 법인 등록은 법원에 하지 않습니까? 법인 등록은 델라웨어주에 했습니다. 저도요, 중부 지방에 공부할 때 차를 사려면 많은 학생들이 저 동부에 있는 약 한 1,500km 이상을 차를 달려서 델라웨어 주에 가서 차를 삽니다. 델라웨어에서 사면 더 싼가요? 세금이 없어요. 델라웨어는 미국서 세금을 안 걷는 이렇게 지방세가 없는 거죠. 국세청은 국세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델라웨어 주에 등록을 많이 합니다. 세금만 없는 게 아니라 규제 감독도 없어요. 너희 자유다. 이거 테슬라가 여기다가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소송도 여기서 이루어졌죠. 근데 판결이 델라웨어 법원에서 머스크에 불리한 판결이 나니까 자신의 트위터에 X에다가 글을 올려서 여러분들 앞으로 델라웨어 회사 설립하지 마세요. 세금 몇 푼 아끼려다 74조 원 날아갔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졌는데요. 델라웨어가 어디냐?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한 구예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도 집이 그쪽에 있는 거죠. 그 뉴욕의 조금 아래에 있는 도시인데 그 한 주죠. 결국 머스크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X에 이렇게 올리다니 머스크다운 내용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제 항소를 한다고는 하지만 항소 법원에서도 패한다면 머스크의 주문이 상당 부분 자산 가치가 빠질 거고요. 테슬라 지분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에도 상당히 또 차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위터라는 X 있지 않습니까? SNS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 머스크가 엄청나게 잔꾀를 낸 겁니다. 원래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이 25%좀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테슬라 지분이 20%가 안 되면 테슬라에서 나 AI 이거 이제 안 할게. 밖에 나가서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 내 지분을 25% 올려달라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테슬라 지분이 머스크가 떨어졌냐면 그 X라는 트위터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팔 때 무슨 장결을 냈냐면 이사회를 압박해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 내가 스탁 옵션을 받도록 해서 거기서 74조 원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게 주식으로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으로 들어오면 다시 25%가 돼요. 근데 갑자기 그러면 왜 그 머스크가 약 2주 전에 내가 지분 20%안 되면 나 테슬라 아닌 데서 AI 개발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때 델라웨어에서 한참 소송이 진행 중이었어요. 판사들이 좌고우면하고 배심원들이 이거 어떡하나 이러는데 만약에 그 델라웨어 판결에서 74조를 토해내라고 하게 되면 머스크 지분이 12%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테슬라 망할 거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테슬라 내가 AI 안 하면 테슬라 망한다. 그러면 테슬라의 개미들이 전부 압박을 해서 델라웨어 법원을 압박을 시켜서 결국은
판정해서 머스크 74조 원을 취소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잔꾀를 부린 겁니다. 근데 안 통했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이 뭐 주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쉽사리 통할 리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나 머스크가 이대로 끝날 머스크가 또 아니죠. 머스크의 대반격 작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근데 마약 남용 의혹도 커지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도 머스크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어서요. 뭐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해야 될 사안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